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편명선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역협회 중국실 안병선 과장입니다. 예,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중국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마지막 세션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중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뤘다면은 이번 세션은 중국 전자상거래,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중국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중국 순잉그룹의 오기석 총괄님을 모셨습니다. 총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순잉그룹 한국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총괄님, 일단 간단하게 순잉에 대한 소개하고 총괄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순잉그룹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순잉은 1990년에 설립된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에서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가장 큰 유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 500대 기업, 그리고 글로벌 유통기업 순위 32위, 그리고 중국 민영기업에서는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가전 제품을 판매를 하는 이런 유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전 카테고리를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대형 유통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 2,700억 위안, 약 40조 정도 되겠죠. 오프라인 매장이 한 8,000여 개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까르푸, 또 이제 순잉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또 순잉 마트, 편의점, 그리고 레드베비라는 유아용품 전문 매장이라는 이런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전 제품에 있어서는 이제 순잉이 절대적인 강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가전 제품 카테고리에서는 1,800억 위안 정도 매출을 자랑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가장 높은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578억 위안 정도 되는데 사실 1분기에서는 사실 매출이 대부분 플랫폼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68.8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순잉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유통 체인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순잉은 유통뿐만 아니라 이제 상해에도 벨라지오 호텔, 이제 상해 출장할 기회 있으시면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난징 같은 경우에는 노보텔, 골프텔, 다양한 이제 호텔 사업에도 영위를 하고 있고 또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해야 되는데 순잉 시네마라든가 순잉 PPTV 같은 온라인 이런 라이브 방송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밀란이나 순잉 FC라든가 이런 구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사업에도 같이 진출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이제 유통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서포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순잉 채널에서는 다양한 이런 마케팅 기능을 구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대비를 이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이제 중국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보복성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밝은 전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보복성 소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중국 유통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개인적인 판단이라면은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기간에 사실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자 상거래 시장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현재 이제 순잉이나 알리바바나 혹은 징둥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이슈는 재고 확보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공급 체인이 위기를 이제 인식을 해서 각 플랫폼마다 대량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인기 상품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재기 아닌 사재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 체인의 공급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빅 플랫폼에서는 최소 6개월 정도의 재고 확보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빅 플랫폼을 제외한 세컨드 플랫폼 그리고 그 하위 플랫폼들이 재고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플랫폼사들은 중소기업 브랜드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최하위 플랫폼들이 아마 줄도산할 거라는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하위 플랫폼들 자체도 사실 이제 그 가장 큰 이슈가 트래픽 유입인데 트래픽 유입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인기 상품 중심으로 이제 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고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런 최하위 플랫폼사들은 인기 상품들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인적 변화입니다. 인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 대략 5천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5천만 명 가운데서도 대략 10% 정도의 대략적으로 500만 명 정도가 빅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철수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빅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됐고 또 이런 분들이 이 시장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성장을 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뭐 TP사라든가 혹은 밴드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이 사실 이런 빅 플랫폼에 연줄이 잘 안 닿아가지고 일에 있어서 몇 개월 걸리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런 빅 플랫폼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이 나와서 더 원활하게 또 효과적으로 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더 높아진 거죠. 그리고 셋째는 이제 진입 요건의 완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크로스보더든 일반 무역이든 온라인 플랫폼에 진입하는 요건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보증금 문제고 다른 하나는 여신, 다른 하나는 반품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중국 온라인 시장에 진입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런 상황이었죠. 한국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보증금을 안 받거든요. 보증금을 안 받는 대신에 수수료가 좀 중국보다는 많이 높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대부분 플랫폼은 크로스보더는 10,000불에서 30,000불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반 무역은 적게는 2,000위안, 높게는 또 10만 위안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증금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 기업 자체에서는 이런 보증금을 일일이 이제 지출을 하면서 진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최소 30일의 여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입고가 되면 30일 이후에 결제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사실 영시하고 있는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30일이나 60일이나 90일 정도의 여신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건이 안 팔렸을 경우에 반품 조항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실 좋은 해외 상품들을 소싱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사실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조금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해외에 있는 좋은 상품들을 소싱하기 위해서 이런 진입 장벽을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금액을 낮춘다거나 그리고 뭐 반품 조항을 없앤다거나 일부에서는 이렇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은 뭐 큰 폭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스터디를 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랑 이제 오늘 요 세션을 준비하면서 편명성 과장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터져서 여러 가지 또 시장의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도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 하면은 전자상거래 시장. 그래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제 알리바바, 찡동, 수닝 등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말 급발전을 했잖아요. 네. 급발전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일정 그 성장을 이루어내고 난 다음
약간 성숙기처럼 접어들면서 내부적인 또 구조 조정도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력들도 이제 그 기존 플랫폼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총감님께서 보시기에는 요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생을 해가지고 생긴 변화이기도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중국의 시장이 발전해 가면서 이렇게 생겨난 변화가 아닌가라는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좀 총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실제로는 이런 시장의 그 성숙은 뭐 재작년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한 일부의 기능만을 이제 구사를 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판매를 하는 기능만 가져간다든가 혹은 이제 그 마케팅 부분은 전적으로 TP사나 브랜드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사실 작년부터 사실 각 빅 플랫폼에서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조짐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알리바바를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수닝이든 징동이든 컬라든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방송 채널을 오픈한다든가 그리고 세컨드 플랫폼에서도 똑같은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인기 상품은 실제적으로는 각 플랫폼마다 다 소싱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차별화가 뭐냐 그겁니다. 중소기업 브랜드 그리고 아직 중국에 진입하지 않은 브랜드를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그 필요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폼에서 처음 런칭한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순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플랫폼에서 육성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사실 작년부터 많이 해왔던 거예요.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네. 이제 자체적인 이제 이 빅 플랫폼들이 네. 그냥 제품만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더 포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또 제품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네.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에 더 그렇죠. 이제 집중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이제 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다 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수권서를 발급하면은 어디나 다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다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도 수닝하고 경쟁을 하고. 근데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격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출혈이 되고 이제 뭐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까? 상품에서 다른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플랫폼에서 육성한 이런 상품들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중국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이 이제 언급해 주신 뭐 높은 이제 보증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큐베이팅에 대해서 이제 브랜드 인큐베이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뭐 수닝에서도 어떤 이제 뭐 특정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이제 매우 작은 뭐 브랜드를 찾아서 그걸 이제 인큐베이션을 하셨으면은 그 브랜드가 이제 뭐 수닝에 입점한다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도 뭐 이제 그 진입 장벽의 뭐 완화라든지 뭐 이런 혜택을 주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까지는 그런 진입 장벽의 완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본사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풀어주지 말되 일부의 핵심 파트너한테는 이런 조건들을 완화를 해서 주자. 왜냐면은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핵심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그 보통 말하는 터보 파트너사라고 TP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수닝도 똑같이 그런 필요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알리바바도 온라인 플랫폼이고 수닝도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수닝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수닝의 기능들을 마케팅 기능들을 잘 캐치를 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필요로 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 중국 업체들이 중국 TP사들 그리고 중국 밴드사들, 중국 플랫폼사들의 기능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들이 강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분들을 배제를 하고 한국 기업들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터디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스터디하는 단계에서 우리끼리만 뭉쳐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적인 그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많은 중국 TP사들도 있는데 그들과의 협력을 계속 논하면서 배워와야 돼요.
그러면서 자생 능력을 갖추고 자체의 마케팅 기능이라든가 자체의 왕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로 보여집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빅 플랫폼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재고 확보에 더 나서고 그 다음에 또 진입 요건도 완화를 하려는 추세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 좀 기회 요인이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 요인들을 어떻게 캐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습득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국에 가보지 않고 혹은 뭐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사들 그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이런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 기업, 대부분 한국 기업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루트를 대부분 중국의 TP사나 중국의 벤더사를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엔드 유저 시장의 정보들이 100% 전달되어 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숨기고 어느 정도 줄 것만 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온 정보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한국 브랜드사들의 그런 파워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엔드유저 시장과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품이 뭐 20대에서 어떤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거 주체적으로. 근데 제가 한국의 그런 브랜드사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10대부터 60대까지 아우르는 이런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브랜딩하고 마케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은 딱 뭐 15세에서 16세 이런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대면은 25세의 화이트 칼라, 뭐 상해에서 거주하면서 상해 외곽 지역에서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회인지 위기인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엔드 유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캐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스터디를 한다고 그러면 분명한 기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중국 그 기업들은 그 시장을 타겟팅을 할 때 엔드 유저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밀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일단 언급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제가 기억에 가장 잘 남는 게 페이스북 그 본사로 가게 되면 실패에 도전하라 이런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실패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그에 반해서 옛날식의 그런 뭐 실패를 경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상대적으로는 좀 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게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리바바 계열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알리바바도 티몰 있고 터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는 이제 순익을 많이 언급을 해야 되는데 알리바바가 많이 이제 성숙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용이성이 강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터보에다가 입점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 내에서 이제 그 성이 참모라고 있어요. 중국어인데 뭐 이제 비즈니스 참모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그거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패키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화장품 쪽 편집샵을 열었다. 그러면 거기에 패키지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비싼 거는 300만 원, 400만 원짜리도 있는데 패키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싼 패키지는 뭐 선케어 카테고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뭐 월별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정보의 접근은 사실 돈만 조금만 쉐어를 해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만 신경을 써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사실 뭐 거금을 주고 뭐 1,000만 원 이상 돈을 주고 시장 레포트를 이제 사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성이 3호라든가 이런 데서 계정을 파고, 그죠? 이제 계정을 파고 그리고 거기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터보라는 C2C 채널에서 물건을 판매도 해보고 이런 기본적인 스킬들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나서
정확하게 그 벤더사들이나 대리상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협회도 이제 뭐 K모24라든지 이제 트레이드 코리아든지 온라인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한국 기업분들을 만나보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대량으로 이제 B2B 방식만 이제 맞습니다. 그런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세요. 한국 기업분들은. 네. 근데 사실 중국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입을 하는 물론 플랫폼들도 있지만 거의 이제 뭐 B2C 방식이 이제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실제로 중국 플랫폼들을 보면은. 그래서 B2C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한국 상품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실 상품만으로 이제 소싱을 하려고 그러고 뭐 대량으로 이제 개런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그 B2B보다 B2C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수닝 같은 경우에도 B2B가 있고 B2C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B2B로 사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사입을 하는데 그 수닝이라는 플랫폼에다가 보증금을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만불입니다. 만불. 물론 다른 플랫폼도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똑같이 이런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은 우리가 물건을 파는데 우리한테 보증금을 줘야지 왜 우리가 플랫폼사들한테 보증금을 줘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가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재작년부터 아마 보증금 제도가 좀 많이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권을 준 벤더사들도 가품을 끼워서 파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품이라고 인정됐을 경우에 중국에는 공산관리국이에요. 세무서 같은 기관에서 먼저 플랫폼사에다 페널티를 때려요. 네, 그게 막 1억이 되고 막 1억 5천이 되고 이런데 실제로 만불이라는 돈은 사실 작은 돈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예,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돈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여신. 그러니까 돈을 바로 들이는 게 아니라 한 달이라는 시간, 30일이라는 시간 혹은 4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 바로 환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입만을 선호하는 업체들이 접근을 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반품 조항도 있고 이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얼마까지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물건은 반품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B2B보다도 먼저 B2C를 선행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해외 직구 방식으로 한국에서 바로 물건을 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사실. 예, 부담도 적고 그리고 정확한 엔드 유저 시장의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유리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B2C를 하시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핸들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구비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혹은 운영 대행사를 쓰든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B2C를 많이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닝이나 알리바바나 징둥이나 이런 플랫폼에 먼저 일단 B2C로 접근하기 힘드시다고 판단하시면 먼저 일단 C2C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터보나 핀도더나 혹은 다른 이제 C2C 방식의 그런 그 채널들이 많이 포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 그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계정을 파고 세일즈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선행을 해서 마케팅의 트래픽을 어떻게 이제 세일즈 쪽으로 끌어오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서는 사실 B2B로 이루어졌을 때에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게 장기화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총감님 말씀은 C2C나 B2C로 일단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누적되면서 이제 경험도 쌓이고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도 중국에서 점점 이제 재고가 되고 하면은 B2B 방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